어둠이 내린 강변 공원.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에 앉은 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의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 늦은 저녁인데도 공원의 산책로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들의 행복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아니, 사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로맨스 영화였다. 그 남자가 그녀를 버리고 옛 연인에게 돌아갔다가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 하지만 모두가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다. 그 여자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 결혼한 상대. 바로 내 관한 이야기. 그들은 내가 그녀의 새로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녀와 함께 있다. 그녀를 버렸던 그 남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후회와 눈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 후회와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는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48년, 거의 반백년을 살아온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매년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회사의 대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 빈틈없이 계획된 일정.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남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완벽한 삶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혼자 사는 삶은 익숙하다 못해 내 몸의 일부가 되었다.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미리 준비된 건강 주스를 마시고 서류 가방을 챙겨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채 오른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그들의 시선은 내게 더 큰 고독감을 안겨줄 뿐이었다. 점심은 비서가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나누지만 그건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협상 테이블이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도 나를 방해는 건 침묵뿐이었다. 거실의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도심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나는 홀로 떠다니는 먼지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때 결혼도 했었다. 젊은 시절.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업을 시작하며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는 떠났고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 자식도 없었으니 내 주변에는 그 어떤 끈끈한 인연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게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묻곤 했다. 나는 그저 피식 웃으며 익숙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익숙하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외로움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때로는 이 고독이 나의 성공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기도 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 없이 오직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새벽 2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문득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때마다 가슴 한구멍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나는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내 삶이 이토록 무미건조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나는 그저 숨을 쉬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었다. 그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다. 내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내가 가진 재력과 권력만을 보았다. 내 안의 공허함을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조차도 그 공허함을 외면한 채 살아왔으니 타인이 알아챌 리 만무했다. 어느 날
나는 강변공원 산책로에서 혼자 걷고 있었다.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다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걸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부러움이나 질투 같은 감정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었다. 내 삶에는 그런 온기가 없다는 것을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성공을 갈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돈과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던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내 삶의 절반 이상을 허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야 나를 짓눌렀다. 그때 나는 내가 삶의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운명처럼 그녀가 내 삶에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가장 평범하고 우연한 계기로 그녀를 만난 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흑백이었던 세상이 조금씩 컬러풀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되찾아 주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것이 내게 위안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 모든 시작은 아주 사소한,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의 사건이었다. 내 삶은 규칙적인 톱니바퀴 같았다. 매일 아침 6시, 정확히 알람이 울리면 눈을 떴고 전날 비서가 정리해둔 스케줄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창문으로는 늘 똑같은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다. 성공을 향해 달려온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나는 풍경이었다. 내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했고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마치 잘 짜여진 기계처럼 나는 정해진 대로 움직였다. 아침 식사는 늘 혼자였다. 다이닝룸의 거대한 식탁은 내게 너무 넓었고 그 위에는 셰프가 차려놓은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맛을 음미하기보다는 영양을 섭취한다는 느낌으로 식사를 마쳤다. 식사가 끝나면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도 나는 끊임없이 서류를 검토하거나 전화를 받았다. 사람들은 나를 워커홀릭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건 일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는 공허한 시간을 견디기 위한 방편에 가까웠다. 일이 없는 시간은 나에게 너무나 길고 외로웠다.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이 나를 어려워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두들 내 눈치를 보며 의견을 내놓았다.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다. 효율과 결과를 중시했고 인간적인 교류보다는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선호했다. 굳게 닫힌 내 감정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 역시 굳이 그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편했다. 퇴근 후에는 주로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틀어놓고 위스키 한 잔을 기울였다. 위스키의 알싸한 향과 맛은 잠시나마 내 머릿속을 비워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알코올 기운이 사라지면 다시 현실의 공허함이 밀려 들어왔다. 침실로 향하는 길은 늘 고요했다. 거실의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내가 사는 곳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저 수많은 불빛들 속에 과연 나처럼 혼자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덧없는 생각에 잠기곤 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토록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나 자신이 이 공허함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정을 억누르고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고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던 지난 날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성공을 위해 내 영혼을 팔았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바로 삶의 온기였다. 가끔은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시절에는 가슴을 뛰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심장은 그저 고요할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예측 가능한 삶 속에서 더 이상 새로운 감정은 자리를 잃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고급 아파트, 값비싼 자동차, 명성 있는 회사, 이 모든 것은 나를 감싸는 껍데기일 뿐이었다. 나는 그 안에서 외롭게 숨을 쉬고 있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완벽했다. 잘 다듬어진 옷, 빈틈없는 표정. 하지만 눈동자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 외로움은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가장 깊숙한 비밀이었다. 주말은 평일보다 더 길고 공허했다. 골프나 미술품 경매에 참석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그 모든 것은 가면을 쓴 사람들의 쇼에 불과했다. 그들은 나를 부러워했지만 나는 그들의 공허한 웃음 속에서 나와 같은 그림자를 보았다. 우리는 모두 화려한 무대 위의 배우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서점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슬퍼 보였지만 동시에 그 슬픔을 견뎌내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나는 이유 없이 그 여자를 계속 바라보았다. 그 여자의 눈빛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 동질감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을 아주 미세하게 건드렸다.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찾아올 큰 변화의 예고편이었음을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녀의 모습에서 내가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의 조각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그 동질감을 느꼈던 그녀를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만났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하루 종일 회의에 시달려 지쳐 있었고 빗길 운전까지 겹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운전기사는 퇴근했고 나는 간만에 직접 차를 몰았다. 늦은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지만 빗방울이 앞유리를 세차게 때리는 소리 때문에 차 안은 온통 소란스러웠다. 나는 평소처럼 재즈 음악을 틀었지만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회사 근처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순간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작은 자동차 한 대였다. 나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끼익 하는 마찰음과 함께 내 고급 세단이 그 작은 차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렸다. 빗물이 내 정장을 적셨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사고 처리 때문에 또 얼마나 시간을 허비해야 할지 생각하니 짜증이 밀려왔다. 상대방 차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그녀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며칠 전 서점에서 보았던 그 여자였다. 그녀는 내 차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아마도 내 차가 얼마나 비싼 차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괜찮으십니까?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내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미처 못 보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빛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다.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니라 어떤 깊은 상실감에 젖어 있는 듯했다. 나는 사고 현장을 확인했다. 내 차는 범퍼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였지만 그녀의 차는 문짝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보험 처리하시죠. 제 비서에게 연락하시면 처리해 줄 겁니다. 나는 명함 지갑을 꺼내 명함을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명함을 받았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다. 마치 겨울의 얼음 조각 같았다. 잠깐만요. 그녀는 명함을 쥔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보험 말고 제가 직접 수리비를 보상해 드릴게요. 명함에 전화번호가 없어서요. 그녀의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괜찮습니다.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나는 다시 차로 돌아가려 했다.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아니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죄송해서 그래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고에 대한 미안함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며칠 전 서점에서 느꼈던 그 감정, 깊은 상실감을 다시 느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 시간에 여기 혼자 계시는 겁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이 있어서 죄송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젖은 모습과 떨리는 어깨에서 어떤 동정심을 느꼈다. 나는 평생을 딱딱하고 냉정하게 살아왔는데 그녀의 눈물은 나에게 묘한 감정의 파동을 일으켰다. 일단 제 차에 타세요. 이렇게 비를 맞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녀를 내 차 조수석에 태웠다. 그녀는 내 말에 순순히 따랐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온몸의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담요를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담요를 받아들고 몸을 감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정적을 깨고 물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사고 때문에 그렇게 우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아니, 헤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절 버렸어요. 다른 여자 때문에요. 그것도 그 사람의 첫사랑이라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더 슬프게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냥 멍하니 운전하다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찡해져 왔다.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었다. 그날 밤의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삶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연락처를 받아냈다. 사고 처리를 위해서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다시 그녀와 연락할 구실이 필요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35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평범하다는 단어가 이토록 특별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눈에 담겨 있던 슬픔과 강인함이 나를 계속 신경 쓰이게 했다. 그녀는 내가 알던 가면을 쓴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녀의 감정은 투명하게 드러났고
그 솔직함이 나에게 낯설면서도 끌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비서에게 이서연 씨의 사고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직접 그녀와 연락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며칠 동안 나는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궁금했다. 그녀가 괜찮은지, 그날 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냈는지.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어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사고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몸은 괜찮으신지요? 형식적인 메시지였지만 내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괜찮습니다.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답장을 읽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는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사고에 대한 보상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는 사고 보상이라는 명목을 빌어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네,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다. 나는 그녀의 대답에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비서에게 평소 가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예약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하는 나를 발견했다.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에도 흔들리지 않던 내가 한 여자와의 저녁 식사 약속에 이렇게 긴장하다니.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약속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도착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를 입은 그녀는 수수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도 빛나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조금 어두웠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의지가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네, 어서 앉으세요. 나는 그녀에게 자리를 안내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사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일상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고 했다. 제가 너무 한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았나 봐요. 그 사람이 떠나니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슬픔에 젖어들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어떤 충고나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감정에 온전히 공감해주고 싶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떠난 것을 분명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따뜻함이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아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냥 보이니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그녀를 통해 조금씩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외로움과 비슷한 감정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졌고 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닫고 살아왔다.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다시 한번 사고 보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가 직접 수리비를 드릴게요. 작은 돈이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서연 씨, 수리비는 이미 보험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제가 당신에게 위로의 의미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함께 부담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 준 겁니다. 그날 밤, 나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는 음악 대신 조용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각자의 외로움을 아주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며 마지막으로 건넨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나에게 어떤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 나는 그 여운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간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보며 망설였다. 다시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녀에게 보상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진심을 담은 위로와 평범한 일상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서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놓고 무언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의 슬픔이 사라진 듯 조금은 편안해 보였다. 나는 그녀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혼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모습이 내게는 어떤 희망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앉아있던 테이블 계산을 몰래 하고는 그녀에게 들키지 않게 카페를 빠져나왔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대표님, 지난번 카페 계산 혹시 대표님께서 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약간의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네, 맞습니다. 우연히 뵙게 되어서요. 그녀는 한참을 웃더니 제가 밥 한 번 살게요. 꼭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좋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떻습니까? 그녀와의 두 번째 저녁 식사는 첫 번째보다 훨씬 편안했다. 우리는 더 이상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취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가 책과 재즈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는 그녀가 힘들었던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물었다. 그냥 억지로라도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기고 그런 작은 일들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잊고 지냈던 것들을 다시 찾아보려고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요즘은 주말마다 화실에 가요. 그녀의 말에서 나는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을 동시에 보았다. 저는 이서연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보통 그런 일을 겪으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텐데 당신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녀는 내 칭찬에 쑥스러운 듯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그동안 봐왔던 어떤 사람의 미소보다 아름다웠다. 그녀는 내게도 질문을 던졌다. 대표님은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었지만 그녀의 질문은 달랐다. 그녀는 내 지위나 재력을 보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감정을 궁금해하는 듯했다. 익숙합니다. 나는 평소처럼 대답하려다 멈칫했다. 그리고 솔직한 내 마음을 이야기했다. 솔직히 외롭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외로웠습니다. 저는 일에만 매달리며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이야기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대표님도 저랑 비슷하네요. 우리는 모두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깊은 외로움을 그녀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내 마음의 딱딱한 껍질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외로움의 동질감을 넘어선 따뜻한 위안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걸었다. 비록 손을 잡고 걷는 연인은 아니었지만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에게 기댄 차에 걷는 모습은 그 어떤 연인보다 더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녀와 나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를 받았다. 그녀의 존재는 내 삶에 처음으로 들어온 따스한 햇살과 같았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 여자에게 내 모든 진심을 보여주리라.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리라.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가 내 삶에 들어온 순간 나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었다. 이서연을 만난 후 내 삶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더 이상 골프장이나 미술품 경매에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추천해준 재즈배 가서 조용히 음악을 들었다. 그녀가 읽었다던 책들을 찾아 읽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화가들의 전시회를 찾아다녔다.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삶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싶었다. 우리의 만남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주말마다 우리는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순수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얻었고 그녀는 나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찾았다. 그녀는 내게 일을 잇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바라보게 해주었다. 나는 그녀 앞에서 가면을 벗고 내 깊은 곳의 외로움과 상처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없이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대표님은 성공한 삶을 사셨지만 외로운 싸움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내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가 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해주고 싶었다. 나의 비서, 그리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소박함과 순수함에 놀라는 눈치였다. 그리고 나에게 속삭였다. 회장님, 저분 혹시 뭔가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에 씁쓸함을 느꼈다. 그들은 내가 가진 것만을 보고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소연 씨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내 말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편견과 오해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서연이었다. 서연 또한 내가 가진 배경 때문에 때로는 부담스러워했다. 대표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서연 씨,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당신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싶어요. 내 진심이 담긴 고백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박지훈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저와 함께였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그 사람의 첫사랑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미안해. 소연아, 내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며 떠나갔어요. 마치 제 존재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떨림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그녀의 상처를 내 온몸으로 감싸주고 싶었다. 나는 박지훈이라는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감히 이토록 순수하고 따뜻한 여자를 버리고 떠나다니. 그는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겪었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싶었다. 그녀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오직 미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박지훈의 SNS 계정을 보게 되었다. 그는 나와 같은 사업가였고 우연히 내 비즈니스 파트너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SNS에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보았다. 그는 서연을 버리고 돌아간 첫사랑과 행복한 척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행복한 척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서연을 더 강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욕구가 샘솟았다. 그는 아마도 서연이 없는 삶이 이토록 공허하고 불행한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나는 서연에게 더 큰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녀가 자신을 버린 남자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사랑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랐다. 나는 서연에게 공식적으로 청혼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그 누구의 편견이나 오해, 과거의 그림자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아름다웠으니까. 나는 그녀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나의 마음,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삶. 서연과의 미래를 꿈꾸며 나는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은 그녀 덕분이었다. 나는 서연에게 공식적으로 청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위한 반지를 고르고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레스토랑으로 가기 위해 회사 로비로 내려왔을 때 한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나와 안면이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놀란 눈으로 다가왔다. 김태준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이런 곳에서 뵙네요. 그는 겉으로는 반가운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짧게 인사하고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이서연 씨라고 아십니까? 제 오랜 친구입니다. 그의 입에서 서연의 이름이 나오자 나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을 자신에게 속해 있던 존재처럼 이야기하는 소유욕이 느껴졌다.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네, 압니다. 이서연 씨는 제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말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나를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가 서연의 곁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소중한 사람이라. 하하, 대표님도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소연이는 저한테 모든 걸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나타난 대표님과 이렇게 가까워졌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혹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 그녀를 잘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만해졌고 그의 눈빛은 비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는 나를 재력으로 한 여자를 빼앗은 파렴치한 남자 취급을 하고 있었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지훈 씨, 이서연 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도요. 당신이 그녀에게 했던 짓은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차가운 말에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에 도착한 서연이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는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러나 박지훈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박지훈은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다. 소연아,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나 나는 그보다 한 발 앞서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의 손은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잡았다. 서연 씨, 이분은 박지훈 씨입니다. 당신을 잘 아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박지훈을 비꼬며 말했다. 서연은 나를 한 번, 박지훈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함께 깊은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박지훈은 내 앞에서 서연에게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소연아, 제발 나랑 얘기 좀 하자. 나 정말 후회해. 내가 너한테 했던 짓, 내가 다 돌려놓을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내게는 그저 이기적인 후회로 들릴 뿐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박지훈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서연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었다. 서연 씨, 괜찮습니다. 얘기 나누고 오세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서연의 손을 놓아주었다. 서연은 망설이다 박지훈을 따라 로비 한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박지훈은 계속해서 서연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가진 재력으로는 살 수 없는 서연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려 했을 것이다. 그에게는 그 추억만이 유일한 무기였다. 얼마 후 서연이 혼자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대표님, 죄송해요. 기다리게 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표님, 지훈 씨가 저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당신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거절했어요. 대표님과 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추억에 갇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은 씨는 저에게 과거예요. 하지만 대표님은 제 미래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내 눈물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서연은 놀란 듯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대표님, 제가 이제 대표님 곁에 있을게요. 대표님을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내 오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내 품에 안겼다. 우리는 그 순간 서로에게 완벽한 구원이 되었다. 서연은 내 청혼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에게 깊은 위안과 확신을 얻었다. 그녀의 미래라는 한마디는 나에게 평생을 기다려온 대답이었다. 나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그녀의 약속을, 그리고 그녀가 나의 외로움을 끝내주겠다는 희망을 가슴속 깊이 새겼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아직 시작 단계였고, 우리는 앞으로 마주하게 될 여러 난관들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곧바로 비서에게 우리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그녀를 공식적인 내 배우자로 소개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놀라움과 함께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내 나이와 지위, 그리고 서연의 평범한 배경은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합이었다. 회장님,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결혼이란요. 게다가 이서연 씨는 저희가 아는 분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서연이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믿는 듯 했다. 나는 그의 말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나는 이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 겁니다. 이서연 씨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서연에게도 큰 부담이었다. 대표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께 어떤 해라도 끼치게 될까봐 무서워요. 그녀는 불안해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내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당신과 나, 두 사람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난관은 박지훈이었다. 그는 서연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내게는 비즈니스 미팅을 핑계로 접근하려 했다. 그는 내가 서연을 돈으로 샀다고 비난했고, 서연에게는 내가 결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할 리 없다고 속삭였다. 그의 행동은 서연을 지치게 했고, 그녀의 아물어가던 상처를 다시 긁어내려 했다. 나는 박지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박지훈 씨, 더 이상 서연 씨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과 서연 씨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했던 짓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은 그녀를 버렸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것은 이기심에 불과합니다. 내 말에 그는 비열하게 웃었다. 김태준 대표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녀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녀의 돈 많은 구세주 역할이 하고 싶은 것뿐이겠죠. 그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박지훈 씨, 나는 당신이 서연 씨에게 했던 짓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서연 씨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작은 일에도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당신은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알지 몰라도 나는 그녀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할 사람입니다. 나는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서연과 나, 그리고 박지훈이 모두 참석하는 만남을 가지자고. 나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박지훈의 미련을, 그리고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미련의 그림자까지도.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의 진심을 믿고 동의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약속 장소에 서연과 함께 도착했다. 서연은 내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박지훈이 우리를 보며 비웃었다. 소연아, 정말 이런 식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남자, 네가 뭘 원하는지 정말 알고 있을까? 그의 말에 나는 서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서연은 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씨,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대표님은 제가 힘들었을 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대표님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과거의 이서연이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의 미래를 함께할 사람입니다. 부디 당신의 길을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마주했고 당당하게 이겨냈다. 박지훈은 서연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리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자리를 떠났다. 그는 서연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보석을 버렸는지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그가 떠난 후 서연은 내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혼자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요, 당신이 내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냈다. 사람들의 편견,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그 모든 아픔까지도.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조각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서로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결혼했다. 거창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그저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 조용히 식을 올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내 곁에 서 있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나의 배우자가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서연은 나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넓고 차가운 나의 집에 따뜻한 온기를 채워 넣었다. 주말에는 그녀가 직접 요리를 했다. 평생을 셰프의 음식만 먹고 살았던 나는 그녀가 만들어준 김치찌개와 잡채를 먹으며 난생 처음 집밥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맛은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내 영혼을 따뜻하게 했다. 서연은 나의 식탁의 온기를, 그리고 웃음을 선물했다. 서연은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 나는 그녀 덕분에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내게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건넸다. 그녀는 내가 가진 지위나 재산이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사랑했다. 그녀는 나의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내 안에 진정한 모습을 끄집어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함께 산책을 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배웠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나는 서연에게도 나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녀가 하고 싶어 했던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도록 작업실을 만들어 주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여행을 떠났다. 나는 그녀의 미소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과거는 내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상처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나의 외로움도 함께 치유받았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에게 완벽한 구원이었다. 결혼 후 나는 회사 경영에서 조금씩 손을 떼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오직 성공만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서연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사람들은 내가 변했다고 수군거렸지만 나는 행복했다. 서연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고,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 곁에는 서연이 있었고,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내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고 있었다. 나는 문득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던 지난 세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고독 속에 나를 가두었던 지난 날들. 그 모든 아픔과 외로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서연을 만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완성시켜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온기는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한 남자. 박지훈이었다. 그는 핸드폰으로 우리의 결혼 기사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버린 보석이 얼마나 빛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기심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처럼 온전히 행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든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가졌다. 사랑, 평화,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해가 뉘엿뉘엿 지는 오후, 우리는 함께 마당의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서연은 능숙하게 잡초를 뽑고, 나는 그녀가 건네주는 꽃 모종을 조심스럽게 심었다. 나는 평생을 딱딱한 서류와 씨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흙을 만지고 꽃을 심는 일에 익숙해졌다. 나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흙의 따뜻한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대표님, 아니, 여보. 서연이 해맑게 웃으며 나를 불렀다. 이 장미꽃, 정말 예쁘지 않아요? 여보가 좋아하는 색이잖아요. 그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붉은 장미꽃 모종을 내게 건넸다. 나는 그녀가 불러주는 여보라는 호칭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토록 따뜻한 호칭을 들어본 지가 얼마나 되었던가.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우리는 함께 벤치에 앉아 우리가 심은 꽃들을 바라보았다. 해, 진력 노을이 정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서연은 내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지훈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쩌면 지금의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외로움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당신은 내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온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서연은 나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의 평화와 안온함은 그 어떤 물질적인 성공보다 값진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서연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사랑하며 살았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화려한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이었다. 시작은 아픔과 상처였지만 그 끝은 따스함과 평화였다. 저녁 식사는 서연이 정성껏 준비한 닭볶음탕과 잡채였다. 나는 서연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재즈 음악을 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깊은 평화를 느꼈다. 나는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서연에게 주었다. 그리고 서연은 내게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것을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구원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서연의 남편으로 불리고 싶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다. 창밖으로는 우리가 함께 심은 붉은 장미꽃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그 꽃은 마치 우리 둘의 사랑처럼 강하고 아름다웠다. 박지훈이 서연을 버렸을 때 그는 단순히 한 여자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순수하고 소중한 부분을 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버린 보석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온전히 알아보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어떤 이야기보다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에게 기댄 채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 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서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